네, 지난 한 주에는 이 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또 당분간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통관이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를 보복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내 소비자들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서는 등 반일 감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 외교 문제가 무역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좀 정리를 해보면 일본이 G20 정상회의 직후 예고를 하고 나서 4일부터 이렇게 수출 제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세계 품목을 콕 집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왜 이렇게 콕 집어서 이런 품목들을 정했던 건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이번에 조치가 뭐 무역 분쟁이라든가 무역 전쟁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건 네. 좀 약간 사태의 본질을 반영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건 일본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경제 보복 조치를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한테 가장 이제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일본 자체가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저는 경제적인 논리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이건 정치적인 그러니까는 셈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당분간 이건 좀 장기화 가능성을 우리는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좀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조기에 이제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보복 조치가 좀 철폐되도록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해야 되겠지만은 예. 장기화 가능성도 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실상 이제 금수 조치를 한 이 세 개 부품 소재 부분들은요. 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한 3, 4개월은 저는 버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측면들은 좀 있습니다. 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할지는 상당히 이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이라든가 우리 정부와 네. 기업들의 대응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또 입을 수 있는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장기화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 거란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걸 국산화를 하려는 지금 국내에서도 노력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산화가 당장 이루어질 수 있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문가 입장은 아닙니다만 예.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도 반도체 소재 부분의 세 가지 품목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말 고르고 고른 세 가지 품목이었고요. 그만큼 충격이 크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만큼 당황하고 있다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6조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예.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실 금방 달성해냈겠죠. 근데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그 소재가 과연 삼성이 만들고 있는 반도체의 적절한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동시에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서 저는 그 한국의 반도체가 네. 일본과 수평구름의 형태로 부품 소재는 일본에서 가지고 오고 우리가 만드는 형태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쩌면은 그 수출 규제를 넘어서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그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방향 전환이라고 하면 어떤 구체적으로 좀 어느 방향으로 좀 적어도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선회해 사이에 보십니까? 과거에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반도체 우위의 국면에서 제품을 만들고 소재를 공급을 하고 이게 일본에서 완결된 구조였다면 그 제품을 만드는 부분은 한국의 소니에서 한국으로 옮겨온 셈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관계가 한일 간의 우호, 아까 말씀하신 정치 부분과 연결되는 우호의 측면에서 양국의 윈윈으로 있어 왔다고 한다면 그게 앞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게 물어진다는 것이죠. 네, 예. 분업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 분야에서 한중일 어떤 분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중국이나 뭐 더 넓게는 미국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좀 파장이 있을 거라고 당연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 우리가 지난 우리가 특히 이제 금융위기 이전에 한 30년 이상 동안에요. 국제 이 공급 사슬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증대했습니다. 세계 경제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효율성을 이제 증대시킨 측면들이 있고요. 그럼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가장 어쨌든 간에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있는 네. 것이고요. 근데 부품 소재에 있어서도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선택한 보복 조치를 선택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본이 그러니까는 그 기술에 있어서 네.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앞서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이 제품이 굉장히 질이 좀 높거든요. 반도체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부품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이 부품 소재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뭐 D램 반도체 시장 같은 데서는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 공급망이 깨지게 되면 굉장히 질 좋은 반도체 공급이 깨질 경우에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 기업들 뭐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든가 예. 아니면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생산하는 데 굉장히 차질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자막으로 나오지만 소니 같은 경우에는 뭐 TV를 못 만들 판이다. 그렇죠. 그렇게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러니까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네. 이 반도체와 관련된 그러니까 생태계 그러니까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제사회에 좀 이제 호소하는 국제사회 어쨌든 간에 여론을 좀 이제 그러니까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저는 제대로 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일본으로 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가 아닌 이제 재계에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국제사회 여론까지 좀 반영해서 뭐 일본 재계하고 좀 인맥이 많이 닿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기업 측에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일본 재계하고 어쨌든 간에 소통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정부 간의 소통보다도 기업들 간의 소통은 오히려 그러니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랬을 때 뭐 자민당 정부가 지금 아베 정권이 얼마나 그러니까는 재계의 목소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지만은 재계가 어쨌든 간에 가만히 뒷짐지고 방치하고 있는 것보다는 예. 일본의 민간 사회와 일본의 그러니까 재계가 어쨌든 간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어쨌든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네. 측면 속에서는 저는 바람직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또 만남. 한일 관계에서 또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한 게 있죠.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제가 또 다시 한번 일본 정부의 큰 반발을 부르고 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화이치유재단은 이미 작년에 해산하는 걸로 정식으로 정해지고 해산의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재단이 없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잡무 처리할 게 많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남은 50억 원 정도의 돈 자체도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산이 결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해산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잡무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한국이 마침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그 해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본 정부가 나오는 부분도 저는 조금 오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은 참여연 선거 중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 수출 규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를 가지고 끌어오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면은 미국에서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된다.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많은 질서를 흔들고 있는 트럼프식의 행보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화이치유재단에 관한 문제 같은 것들도 필요 이상의 오버된 과장된 한국을 때리기를 하면서 네. 지금 이제 참여연 선거에 활용하려는 그런 생각까지도 엿보이는 것 같고요. 당연히 수출 규제를 하는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겠다. 즉 한국은 이런 나라이다. 이런 이미지를 일본 국민들한테 허투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일본의 그 국내 정치 플러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이제 일본의 아베 정권과 그다음에 이제 극우 세력들의 정적인 셈법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거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사실 굉장히 최근에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그 속에서 누가 가장 소외가 됐는가를 우리가 떠올리게 보게 되면요, 일본입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러시아조차도 그러니까는 남북 문제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일정하게요. 네. 북한이 어쨌든 간에 끌어들임으로써 그러니까요. 그런데 6자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는 남북한을 뺀 나머지 4자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소외된 국가가 지금 일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일본은 뭐냐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적어도 오바마 정권까지는 한반도에서 굉장히 어쨌든 간에 자신들의 의도를 반영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참여할 수가 있었었는데 예.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트럼프 셈법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그러니까는 과거의 상황으로 역전시키고 싶은 어쨌든 간에 이런 측면이 저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비핵화 지금 현재 국면을 그렇죠. 과거의 사례로. 예,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라는 것은 일본이 가장 사실 저는 선호하는 방식은 한미일 동맹하고 북중러 동맹으로 이 대립되는 구도. 네. 이 구도를 굉장히 저는 가장 선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도가 어쨌든 간에 트럼프 셈법에 의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흔들 수 있는 지렛대가 남한 빼고 어느 국가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베가 미국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중국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뭐 북한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을 흔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구도를 다시 그러니까 하고 싶어하는 이런.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저는 사고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국내 정치만의 뭐 참여 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 일본 국내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인 예, 그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좀 맞물려 있다. 또 사실 G20 정상회의 끝나자마자 판문점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좀 의식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1월 달에 일본이 이제 요구를 제시했을 때 그러니까 이 징용 문제 가지고 일본이 요구했던 것이 정부하고 그러니까 한일 기업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했는데 정부를 끌어들인 이유가요. 일본은 그러니까 과거에 정부 대 정부 차원 속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것을 자꾸만 이걸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 차원 속에서 이걸 이제 하자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이제 역제안을 했던 건데 네. 일본이 사실상 그러니까는 G20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는 정상회담 좀 제안을 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번 G20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이런 보복 조치가 사실은 이미 그러니까 자신들은 준비를 했었던 거죠. 준비를 했었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적어도 아베 정권을 둘러싼 정치 세력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단기간에 끝낼 마음은 별로 없다고 이제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추가 보복을 준비해왔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정부도 물밑에서는 뭐 언론을 통해서는 지난주부터 이 문제가 부각됐습니다만 물밑으로는 우리 정부도 올해 초부터 알고 준비를 해왔다, 대응해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좀 관련 내용을 한번 정부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부터 준비해왔던 게 100대 품목이고 품목들은 소재 부품 장비들이고 주요 분야는 이제 뭐 자동차, 화학, 전자, 반도체 이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데를 망라하고 있어요. 예, 100대 품목을 모출해서 점검을 해왔다고 하던데 지금 어떤 품목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주로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우리가 무역을 하는 거 보게 되면요. 예. 일본이 지난해 110억 달러 정도의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봤어요. 110억 달러 무역 적자를 봤는데 네. 한국하고 우리가 무역 관계 속에서 일본이 지난 2년 동안의 평균을 보게 되면 한 250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때 흑자를 못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적자 규모가 커지는 아니 나라입니다. 54년 동안 우리는 계속 무역 적자였다. 사실 54년이 아니라 네. 강화도 조약 이래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거슬러 예,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식민지 시기에는 무역이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 예. 잠시 좀 추가 질문 들으면 네. 그렇게 무역 적자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도 좀 걸맞지 않는데 이런 또 지적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앞에서 무역 네. 분쟁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예. 무역 흑자국가와 적자국가한테 그러니까 네. 자기 자해를 하면서 일종의 수출을 그러니까 규제를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일본 경제는 지금 30년 지금 이게 장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 속에서 일본 경제가 지금 그나마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수출입니다. 예. 돈을 엄청 찍어대가지고 엔화같이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을 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수출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흑자를 대규모로 보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예. 근데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수출을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규제를 하면서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그러니까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일본 기업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정치적인 셈법이 아닌 이상에는 이건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한 저는 명분은 한국이 갖고 있다고 봐요. 국제사회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러니까 설득력을 많이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지금 차분하게 국제사회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WTO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고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도 그러니까는 재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그러니까는 일본의 재계라든가 일본의 시민사회단체하고
이 결합을 통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은 저는 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피해가 좀 생기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한일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 오히려 한일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고 명분은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중장기적인 대책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뭐 여러분 두 분 말고도 다른 전문가들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면 표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WTO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여론전으로 좀 불리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보복을 철회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강대강으로 가자 그러면 수출 규제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TO 제소하는 부분, 좀 일본이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뭐 외교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일본의 논리가 모순이다 이렇게 좀 여론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G20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과거에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것은 결국엔 경제적 이익의 충돌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 것이고 G20은 말 그대로 자유무역주의의 잔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끝나자마자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일본은 결국 무역 국가이고 수출 국가입니다. 네. 근데 그런 특징을 내버리면서 당연히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한다는 것은 한국과의 무역 마찰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으나 사안 자체의 출발도 정치적인 문제이고 그런 것들을 경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호소한다는 자체는 지금까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경제 구조 시스템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종의 자충수이고 뭐 어떻게 표현하면은 자해 공갈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느낌까지 든다라는 것이죠. 네. 예. 이러한 자충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WTO 제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제소 자체가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첫째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시간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지금 피해는 단기적인 피해를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는 하지만은 예. 그래도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길게 볼 때는 한일 관계 재정립이었던 이런 이제 효과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익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될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다행히 우리가 이제 한일 무역 관계에서 보게 되면 부품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연 한 그러니까 500억 달러 정도 우리가 수입을 하고 한 550억 달러 정도요. 일본에다가 우리가 한 300억 달러 좀 넘는 수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부품과 소재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은요. 사실은 수입선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으로 그러니까 다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예,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품목들은 제가 볼 때는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면 다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렇게 이제 수출을 규제했을 때 일본의 부품 소재 산업들 지금 이번에 이제 해당 이제 3개 이제 품목과 관련된 해당 기업들 타격도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그 생산을 한 것을 소화할 때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반도체는 그러니까 제품의 질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한국의 반도체 제품의 질이 굉장히 고급 제품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부품 소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하는 것들을 다른 데다가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품목들이에요. 예. 그러면 일본도 굉장히 그것을 생산을 중단할 수는 없어요. 그럼 재고가 쌓이게 되고 그럼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이제 반면에 뭐냐면 일부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걸 대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우리 기업들도 사실은 기업들의 기본적인 이 사업 방식이라는 것이요 한 군데다가 몰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러니까는 분야에 따라서 극히 제한적인 분야를 빼놓고는 적어도 한 2, 3개월 내에는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국산화도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물론 100% 모든 분야를 다 그러니까 우리가 2, 3개월 내에 다 네. 국산화시키는 어렵지만은 일본 기업이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제품을 만약에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기업이 수익을 못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 제품 개발에 그러니까는 이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런 점에서 일본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단합된 모습을 가지고 좀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대처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이번 기회니까는 이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굉장히 철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뭐 단합된 모습을이라고 해도 될까요? 국내에서 또 불매운동까지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지도 말고 가지도 말자 그렇죠.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대한민국은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고 주권자들이 행동하는 것들은 저는 당연히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 수출 규제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강제동원 재판 문제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일종의 명분 싸움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WTO에 제소를 했을 때 승산 가능성 별로 높지 않다고 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정도로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WTO에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롭게 패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자유무역 정신에 위배되는 것인가? 그동안 우리는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국제 우리가 무대에서. 선전하고 과정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저는 결과가 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조금 표현을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저는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 불매운동은 조금만 단어를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가지도 사지도 입지도 먹지도 말자 그랬을 때 주체를 어떻게 바꾸느냐면 내가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미투 운동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는 왜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한일 관계가 지금 현재의 기존의 틀은 한일 관계를 녹여내지 못한다. 우리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아베 수상이 저러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나는 내 주체적인 결정으로 사지 않고 하겠다. 그러니까 나라는 의미를 간다는 거죠. 네.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일종의 캠페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훨씬 더 조금 지지를 전에 받을 그 것 같아요. 지나간 노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그 그렇죠. SNS를 중심으로 그 돌고 있는 그 사진을 만드신 분도 나부터 동참하자라는 그렇죠. 의미로 저 사진을 만들었다는 저는 또 제가 조금만 좀 네. 저 보완하면요. 생각이 듭니다. 보완드리면은 그 지금 일본이 명분이 없는 게요. 네. 이게 이제 무기 전용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북한에 이제니까 이게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벌써 규제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미국의 기술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앉아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우리 이제 국민들이 저는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이 일본 국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적대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우리가 타겟을 맞춰야 될 부분은 아베 정권과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의 사고를 그러니까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재계라든가 일본의 시민사회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연대를 할 대상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는 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저쪽에서 혐한 감정을 북돋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혐일 감정을 우리가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왜냐하면 생각이 들어요. 또 불필요하게 일본 제품이 아닌 것들도 있더라고요. 잘못 그렇죠. 알려져서 예. 그런 예. 분들은 또 그렇습니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대응을 주문하신 거고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사실 이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일본의 수에 말려들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투트랙 전략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이제 외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런 표현이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외교 문제가 경제 문제로 번졌을 경우 좀 지금 큰 틀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정부의 대응은 저는 그 강제동원 재판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6월 달에 내놓은 것도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판단이 됐었고요. 그만한 정도의 그 대안은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왜 6월에 냈을까? 그 부분도 조금은 수긍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이렇게 수출 규제라는 그 극약 처방을 쓰게 되면은 문제는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의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은 순간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이 해야 될 부분, 한국 정부의 오히려 선택지는 넓어졌고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출 규제는 피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패배를 감수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한국 경제가 한 걸음 더 새롭게 바뀌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점에서 한국 정부를 이해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적어도 한국 정부가 내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단순히 일본이 여전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구조를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의 식민 지배와 같은 것들을 하니까 일종의 애국주의라든지 그런 식의 문제를 끌어가는 발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같이 모아내는 느낌에 그렇게 운영을 해나간다면 명분도 실리도 얻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재계 총수들과 만나서 또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땐 또 어떤 논의가 오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계를 비롯해서 이제 시민사회의 역할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국민 개개인들의 또 역할이 있고요. 지금 이제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명분은 저는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있다고 봐요. 절대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그러니까 단지 이제 이제 이런 지적은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그동안에 너무 대응을 너무 이렇게 방치를 했느냐 하는데 사실은 일본의 수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못 읽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적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값비싼 이제 수업료를 지불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저는 굉장히 지혜롭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요. 그러니까 정부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간에 이걸 예외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도 그러니까 사실은 쥐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쫓아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있듯이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 단체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문 속에서 그러니까 역할 분담만 제대로 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저는 이 싸움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보니까 중국 언론에선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 그렇게 변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을 만큼 중국도 이 문제를 좀 지켜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대담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과 또 명분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좀 갖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